자, 이제 이어서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안이론. 자, 이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은 뭐 좀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신공공관리론 NPM이 있는데, NPM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 내지는 대안이론, 이렇게 보자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은요,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이 있는데요. 블랙스버그 선언도 행정학자들의 회의인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굿셀 같은 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막 비판한 거예요. 대통령이 말이야, 필요 이상으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인 이 관료 이 조직 구성원들을 너무 비난한다. 필요 이상 아니냐, 이건.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뭘 좀 개조를 해보자는 이런 취지를 넘어서서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 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어떻게 공행정이 사행정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사행정의 잣대와 기준으로 공행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난도질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스버그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냐면 포스트 NPM이라는 것도 나와요. 포스트 NPM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탈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자, 그래갖고 블랙스버그 선언이 대통령의 필요 이상의 관료 공격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NPM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요, 이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규제. 그거 만들 때 왜 규제했겠니? 그 규제 그거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니냐? 필요하니까 했는데 규제는 다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 아니겠느냐. 그리고 관료제가 직권성이 있어갖고 문제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이 직권화도 어느 만큼 필요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핵심적인 용어가 재직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규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재직권화, 재규제, 이런 거를 강조했던 게 포스트 NPM이에요. 학문에서는 항상 포스트가 붙으면 앞에 있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NPM 같은 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재창조론이 나옵니다. 이거 방금 전에 앞서서 뭐 재창조론이었어요? 정부재창조론 아니었습니까? 이제요, 시민재창조론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시민재창조론. 그래가지고 이건 샤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샤터. 시민재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시민은 말이야, 이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이 아니고 말이죠. 시민은 뭐가 되냐면 소유주다, 이거예요. 소유주. 그래서 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그거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지, 시민을 갖다가 고객으로 자꾸 인식하니까 시민이 객체화돼 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들 중심으로 판단하고 관료들 중심으로 말이죠. 지네가 설정한 방향대로 몰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은, 급기야 등장한 게 바로 다름 아니라, 이제 NPS. 요거는요,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얘는 이제 별이 한 3개 이상 찾아야 되는 이론이에요. 신공공 서비스론. 그만큼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NPS. New Public Service 해가지고요, NPS 개념이 나옵니다. 요것을 제시했던 학자 레나르트, 여기도 부부인데요. 레나르트 부부가 이 연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레나르트. 이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뭐에 영향을 좀 받았냐면 말입니다.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인본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걸 보면은 뭐 현상학이라든가 인간 중심성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현상학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도 있어요. 뒤에서 또 공부할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 있고요. 담론이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담론이론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구성주의 같은 거 있어요. 구성주의. 구성주의의 상대적인 표현은 구조주의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간다는 게 구조주의고, 구성주의는요 또 개별성이에요. 여기 봐봐요. 이거 다 개별성이거든요. 다. 그래갖고 이 구성주의도 각자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지, 전체 틀이 짜여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깨맞춰 들어간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들이에요. 또 신공공 서비스론 맥락이 먼저 좀 느낌이 오죠.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가서 설명드린다고는 했는데, 이 모더니즘이 뭐냐면 근대주의거든요. 근대주의는요 유행하고 개성 중에 뭘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대주의. 그러면 딱 느낌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강조되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근대주의는요 사람을 개조하려고 그래요. 근대에 맞는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다가 그러다가 근대화를 하는데, 그때 근대화할 때 뭘 해요? 시골의 농촌 지역에다가 아침 6시가 되면은 이장님 집에서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게. 알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거 들어봤죠, 어디서. 그런 거 막 했대요. 나도 그거 직접 들어본 건 없어. 근데 그런 걸 막 하고, 응? 그래서 사람들 깨워. 야, 짐승도 아니고 6시가 됐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아침이 되면 일어나 일을 하라고. 왜 지금도 자냐고. 이런 식이에요. 근대주의는요 그런 시간관념부터 막 심어주는 거예요. 시간관념부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남자가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 그게 옛날식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농경사회 속에 지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가 마음이 내켜야 하는 거야. 그냥 뭐 목표의식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농경사회 뭐 뻔하게 뭐 여기 태어나서 내 평생 이 땅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 필요할 때 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의 양이 적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그것이 뭐 규격화되어 있거나 뭐 체계화되어 있거나 시스템화되어 있거나 그런 시스템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대가 이제 징집제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 보내놓으니까 아침 되면 빵빠레 소리 듣고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하루 그죠? 삼시세끼 때 되면 밥 먹고 줄 맞춰서 걸어 다니고. 나 먹는 거 가지고도 안 입고 깨 말이야. 식판 들고 줄 서서 막 노래 부르면서 걸어 다니게 하고 그래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먹는 것까지도 말이야. 무슨 뭐 적선해 주듯이 줄 맞춰서 걸어가야 되고, 짜증난다. 그랬는데, 군대 가면 그거 다 하는 일이에요. 그냥 다.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근대화 되는 거예요. 근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머릿속에. 지금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 근대화돼 있죠, 다. 이미 모든 생활이 어디에 살든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시간관념도 다 서 있고. 그래서 좀 꼭 군대를 가야만 사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이제 거기에 또 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도구화되는 느낌이 있죠. 이 근대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틀에 맞춰 잡고 그 정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되게 이제 비난받거나 혹은 경쟁에서 밀려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 같은 것들이 좀 상실되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느끼세요. 그냥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획일화되고 개성 같은 거 막 이게 무시당하고 임퍼스널리티 이런 거가 오는 거예요. 그 비정의성이라고 번역해요. 비정의성. 이 정적인 게 없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등장한 게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잖아.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라 이거예요. 사람 자꾸 도구처럼 여기지 말고. 근대 사회가 되면 사람 자꾸 도구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연하는 사람들 꽤 있던데 요즘에. 근데 이런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런 말을 알고도 안 쓰는 건지 이런 개념을 잘 몰라서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뭐 이렇게 뭐 너무 내몰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강연들을 좀 하더라고 TV에서. 그런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파고 들어간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에요. 예. 근대주의라는 것이 가져온 병폐 이런 것들 탈피해야 된다.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신입니다. 알겠죠? 이게 MPS에 영향을 줬다. 다만 얘네들도 좀 문제는 있지. 저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냥 다 옳대. 저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옳대, 그냥. 다 옳고, 야, 각자 선택 다 존중돼야 돼. 그냥 그러고 끝나. 그러면요, 질서가 안 잡혀. 이게 방향성을 상실해요. 그런 문제는 생겨요. 분명히.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우리 사회 그걸 어떻게 하자고. 뭘 어떻게, 각자가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다 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약간 좀 무책임하게 느껴질지도 몰라, 어쩌면. 그래서요,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다뤄야 될, 사회 문제, 대상들은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그걸 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그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보면 된다. 이게 담론이론입니다. 알겠죠? 그게 담론이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진 것을 당위적으로 뭐 정치 지도자가 이게 옳은 방향이니 나를 따르시오. 이게 나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스며들었어. 신공공 서비스론에. 맞물리는 거 같죠? 여기 보니까 이게 막 시민은 고객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갖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들 이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데나르트가 강조했던 게 7가지 정도를 가지고서요. 정부 재창조론을 비판합니다. 반박이야. 거의 반박 수준이에요. 그 10가지를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제시해요. 1대1로 비판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전반적인 맥락을 다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그 이제 반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그리고 이제 공익을 중시합니다. 사람, 공익, 그리고요, 시민의식 있죠? 시민의식, 이런 걸 강조해요.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책임의 복합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책임의 복합성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책임의 복합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존의 MPM은요, 책임을요, 결과로 그냥 책임을 물어버리거든요. 그랬잖아요. 노사시기, 경미, 지분, 고성, 성과지향. 야, 성과가 있었어?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 있었어? 능률성 있었어? 그럼 됐어.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을 이렇게 해요. 책임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만으로 다 모든 걸 다 퉁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래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됐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이거 거꾸로 나온 적이 있어, 시험에서.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얍삽구리하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행동할 때 민주적으로 해야지. 사람들 의견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야, 이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에게 봉사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요.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라. 그래서 여기 노적기도 당연히 싫어해요. 노적기도 싫어하고 노적기는 더 싫겠지. 그리고 방향잡기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거죠. 바로 앞에가 저 NPM이니까.
NPM의 방향잡기를 비판하는데, 예, 방향잡기를 비판하는데 말이죠. 건방지대요. 니들이 뭔데 방향을 잡냐 이거야. 아까 담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건방진 거야. 니들이 뭔데 방향을 잡아? 니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면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되지. 니들이 뭔데 방향을 잡고 난리야. 어떻게 방향을 잡아?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니들이 함부로 방향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이 이론이 발표가 되거든요. 2000년대 넘어왔어요 이제. 근데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노 스티어링이라고 써 있어요. 스티어링 안 된대. 스티어링이 방향 잡기거든요. 방향 잡기 안 된대. 그리고 콤마 찍고 뭐라고 돼 있냐면 서빙이라고 해놨어. 서빙. 서빙. 봉사해라 봉사. 봉사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7가지 다 채워졌죠? 비슷비슷한 얘기를 또 이렇게 쪼개서 7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재창조론을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여기 보면 뭐 사람, 공익, 시민의식, 그 다음에 책임, 그리고 이제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요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해야 되겠네. 시민은 고객이 아니야, 봉사는 정부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기억을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머릿속에 좀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시험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요. NPM 비판하는 이론으로는 얘가 거의 주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PM에 이어서, 요 맥락에서 이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뉴 거버넌스 이론입니다. 앞서서 거버넌스는 협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협치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지겨운 이 이론 전개 이제 끝납니다. 곧. 좀만 힘내세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처음에. 예. 처음에 복잡해서 힘들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재미가 느껴질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 막 비교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맥락만 좀 잡히면은. 근데 처음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힘들 텐데, 거의 끝이에요, 이제. 뉴 거버넌스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버넌스 협치라고 그랬죠. 새로운 거버넌스. 그래서 여기는요 NPM을 계승해요. 그런데 좀 보완해요. 뭘 보완하냐, 저기서의 거버넌스가 정부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부와 시장이 있는데, 그런데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정부랑 시장 중에서 뭘 더 중시해요? 그렇죠, 시장을 중시한 거예요. 저기는 그냥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자꾸 흡수하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정부가 1대1로 같이 뭐 이렇게 대등하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트 NPM 같은 데서 막 비판한 거잖아요. 야, 정부는 정부 관료제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NPM이. 그런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데 이제 협치라는 개념이 살짝 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뉴 거버넌스는요, 정부 관료, 이거 관료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관료제는 관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 하고,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요거는 인정인데, 여기에 뭐가 또 끼어들어야 되냐면 시민사회가 끼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사회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게 3주체가 돼서 서로 협치해야 한다. 요게 끼어드는 게 중요하겠죠? 시민사회가 여기에 끼어드는 거 맞죠? 예, 시민사회가 여기 끼어들었다는 거, 요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뉴 거버넌스는요, 재정치화가 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재정치화. 재정치화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치화가 됐다는 얘기는 정치 행정이 어떤 맥락이에요? 다시 이론론이 좀 된다, 뭐 이런 얘기이죠. 그런데 이게 공사행정이 이원화됐냐, 이거 쓰지 않을게. 그냥 쓸까? 이렇게 되는데, 아하, 이거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다 그냥 뒤섞였지, 이게 그냥 기계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써드릴게. 차라리 해설을 써드릴게. 좀 기계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행정 2원론 1원론 2원론 1원론 2원론 1원론 이러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게 끝나. 그냥 정책적 이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시민사회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사행정 이원론이냐. 요거는 약간 애매해서 제가 가로친 거예요. 이 애매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도 여기 있잖아, 지금. 그죠? 시장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래. 괄호를 치든가 이렇게 한 줄을 그어 놓든가. 약간 애매합니다. 아니, 점선으로 그어 놓든가. 어떻게든 표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부연 설명하기 너무 기계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해석이다. 그런데 기계적으로는 저런 식의 라임을 맞춰갖고 이렇게 쭉 정리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 거버넌스. 여기에 관련된 학자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로즈가 있어요. 로즈에 있잖아요. 좋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좋은 굿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NPM식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 맞춰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러면 좋은 거버넌스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로즈라는 학자는 영어로 로즈가 장미의 로즈는 아닌데 아무튼 뉘앙스상 로즈네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 뭐 이렇게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영국의 대표적인 또 행정학자인데 이 사람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거버넌스라는 것을 왜 제시했냐면은 UN 개발기구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를 선별해야 되느냐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투명해야 되고 사회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이게 잘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협력적 관계가 이게 돼야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거버넌스다 이거지. 그런 걸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이 피터스입니다. 피터스의 신국정관리. 신국정관리론.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는요, 또 이 관료제를 좀 비판합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관료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신국정관리를 제시해요. 신국정관리를. 그래갖고 어떤 게 있냐면 관료제 문제점 중에 첫 번째, 관료제 문제점 첫 번째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독점성.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볼게요. 독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점성의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신국정관리 모형이 뭐냐면요. 시장적 정부 모형이에요. 시장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적 정보 모형, 독점성에서 벗어나서 시장적 정보 모형 이런 걸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얘기하냐면 독점성 말고 이번에는요. 직권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상명하복이라 그랬잖아요. 관료제가. 이걸 비판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거는 뭐 어떤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참여적 정보 모형. 이거는 예전에 저기도 한 말 아니야. 오스트롬.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도 이걸 비판했잖아요. 여기도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요. 경직성이 있어요. 관료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이 딱 견고하게 딱 자리 잡거든요. 좋은 점은 안정성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시대 변화에 잘 부응하지 못해. 이 조직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신축적 정부 모형이라고 그래요. 신축적 정부 모형이 제시가 됩니다. 신축적 정부 모형. 그러니까 탈관료제적인 팀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만들었다 없앴다 이런 것들 막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돼. 특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요 주장이니까 이 직업공무원제 이 최악이지. 여기서 보면 직업공무원제를 하는 바람에 경직돼. 그잖아요. 자를 수도 없어. 심지어 장관을 했던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관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대. 장관이. 에? 대한민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왜요?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장관은 잠깐 스쳐갈 뿐. 자기네들이 거기 조직을 딱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장관이 자기네 조직 출신이 장관이 되면은 그래도 그거는 자기네 한통속이니까 나쁜 의미로 한 편은 아니고요. 아무튼 한 편이니까 내막을 다 아는 사이들끼리니까 그러면 또 착착착 또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 온다든가 어디면 학자 출신이 온다든가 그러면은요 말 잘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법도 하지 않아요? 한 조직에서 내가 한 30년 했는데 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가지고 장관이라고 나한테 막 지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고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꼴 같지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꼴 같지도 않지.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날 반개혁적인 인사라고 낙인 찍고 막 이런다면은 불쾌할 거예요. 그러죠?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학자가 들어오면 학자도 뭐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편 학자는 막 이론적인 걸 갖다가 왜 이걸 못하냐면서 막 갈굴 가능성이 많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면 아니라다고. 그죠? 아니라다고 말이야. 무사 아니라다고 막. 복지부동 하냐고 막 이러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내겠지 자꾸. 밀어내겠죠. 튕겨내겠죠. 그리고 장관 수명이 뭐 얼마나 가. 장관 수명 뭐 길어야 뭐 2년?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랑 같이 한 장관 봤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중간에 잘 안 바꾸려고 노력한 편이에요. 노력한 편이야. 그냥 막 욕먹고 있는데도 안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뚝심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관 수명이 길어야 뭐 1년, 2년? 뭐 안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장관이 뭐 막 시키면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관료제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준비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또 겁내 바빠. 그래가지고 같은 현안을 매일 챙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은 현안을 매일 챙길 정도가 된다면 그건 진짜 그 장관이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 그건 안 해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장관이 여러 개 중 하나를 얘기했어. 그럼 그거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하다가 몇 달 뒤에 갑자기 그걸 물어봐. 그러면 좀 추진 중입니다. 야 보고서 올려. 알겠습니다. 조사 좀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다 보면 없어졌어 장관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관도요 답답하대요. 장관 입장에서 또 이걸 거꾸로 바라보면 얘기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현실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무서워. 그래서 뭐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자기 세력이 있었는데 자기 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을 크게 얻는 유력 정치인 같은 사람. 그래서 언론에 대고 막 떠드는 이 스피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또 좀 만만치 않지. 그런 사람은. 정치적으로 숙달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바깥에 딱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뭐 또 높은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될 수가, 정치가 전문가 영역이라는 것을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 눈구랭이들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요. 대중적 인기가 엄청나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은 좀 먹어주지. 정치인한테 이용의 가치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발려. 그런 영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노련한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 장관으로 다 왔다. 그러면은 그건 관료들도 긴장해야 돼요. 그 사람은 뭔가를 해. 그런 사람들은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될지에 대한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협상하는 법도 알고. 그런 거는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관들이 휘둘려요. 그래서 장관이 어떤 놈이 너무 얄밉게 개겨. 그럼 얘를 어떻게 하고 싶잖아.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요. 좌천. 좌천밖에 없어. 딴 데로 발령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것도 잘못 건드리잖아. 갑질당했다 그래. 이제.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갑질했다. 그러면은 또 역공을 당해요. 쉽지 않아. 왜 그러냐? 안 잘리거든. 안 잘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돼요. 좌천 당해도 좀 버티다 보면 다시 돌아와. 그래서 신축적이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임시직도 좀 뽑았다가 몇 달 좀 지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좀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사람 얘기로는. 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됐어요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요. 내부 규율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법전을 끼고 살 겁니다 이제. 법령 있죠. 법령.
법전은 안 끼고 살겠지. 요즘 인터넷에 찾으면 되니까. 근데 나한테 내려온 시행 세치까지 다 꼼꼼히 챙겨 놓고 그 기준에서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법에 안 나와 있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것이 온팡 나의 책임으로 나중에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내부 규율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직돼 있지 또. 한편으로. 이건 조직의 경직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그죠? 경직돼 있는 거. 이걸 좀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탈규제 정보 모형이에요. 탈규제. 탈규제 정보 모형 내지는 탈내부 규제 정보 모형. 근데 이거 헷갈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냥 탈규제 정보 모형이라 해놓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부가 민간 경제 영역에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방향으로 피터스가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여기서 피터스의 탈규제라는 얘기는 내부 구성원들한테 옥죄고 있는 그 내부 규율들 있죠. 이걸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좀 뭔가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주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가지. 요 유형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까지가 74페이지부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재 가지고 좀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진짜 마무리예요. 그 외에 행정이론이 몇 개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그런 것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행정 2년만 남습니다. 1단원에서.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뵙죠. 예, 수고하셨습니다.